지금 세계는 조용한 시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 지역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커지면서 주변국까지 불안정성이 퍼지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정치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환경은 전쟁 준비와 재무장이라는 흐름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은 단지 총과 포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외교와 동맹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과거 군사무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중동,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지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저 단일 무기 품목이 아니라 패키지 공급이 가능한 국가로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폴란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 국가이자 NATO의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란드는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와 미국제 에이브럼스 전차를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 전역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한국 무기가 싸서가 아니라 성능, 납기, 유지비, 그리고 실전 운용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서 한국이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첫째, 실전 성능 요소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국가들의 실전 운용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플랫폼이었고, K2 전차는 최신 복합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 시장에서는 국산 혹은 연합 표준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실제 성능이 입증된 장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둘째, 납기 요소입니다. 폴란드가 독일 혹은 미국 무기를 선택했을 경우 공급 시점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생산 라인과 조립 라인, 그리고 운송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고, 이는 폴란드에게 매우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유지 비용과 운용 비용이었습니다. 방산은 도입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화된 서방 장비는 유지비가 상승했고, 러시아 장비는 공급 자체가 차단된 상황에서 한국 무기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재보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넷째, 패키지 공급 모델입니다. 한국은 탄약, 부품, 훈련, 정비, 시설, 기술 이전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부분적으로 프랑스가 제공했지만 독일은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상황에서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종합방산 솔루션을 원했고, 한국이 이를 충족한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국가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방산 도입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구매와 달리 장비의 수명이 30년 이상 지속되며 군사훈련과 표준 체계까지 함께 가져오는 매우 큰 결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독일 한국 혹은 러시아 한국이라는 공급망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서 K9 자주포 도입이 확산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즉시 운용 가능, 탄약 공급 가능, 정비 가능, 가격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현지 공장 설립과 조립 라인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수출이 아니라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에 한국이 진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오랜 기간 미국과 유럽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최근에는 운영 효율성과 유지 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와의 협력에서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군수 지원 교육 투자 합작까지 포함한 전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실전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 주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FA-50은 단순 경공격기가 아니라 훈련기 전투기 경비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이 제한된 개발도상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전력의 외주화를 돕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북유럽,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 분모는 단 하나입니다. 전쟁이 언제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가 곧 국가 생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과거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 시장이 정치적 동맹과 안보 공급의 형태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성능과 시간, 유지 가능성이라는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실전 운용 가능한 군사 플랫폼을 국내 수요를 통해 확보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안보 위협 국면에서 산업을 키웠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전쟁이 터진 뒤에야 깨닫는 문제를 이미 체계화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아주 희귀한 조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쟁 대비 국가 산업 공급 국가라는 조합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재무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전쟁을 겪지 않으면서 전쟁의 비용과 안보를 이해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유럽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으며 한국은 경험 없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득한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수요는 방산 수요를 만들고 방산 수요는 산업 확장을 만들며 산업 확장은 국가 경제를 키웁니다. 한국은 지금 이 흐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이 국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전자산업은 한국을 세계 경제 무대에 올려놓았고 그 결과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에게 큰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주었습니다. 세계 수요가 떨어지거나 특정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 수출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산업축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산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 산업입니다. 또한 방산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황에도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군대는 항상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노후화되며 군사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산 수출은 하나의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부품, 탄약, 훈련, 정비, 기술 이전, 시설 구축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파생 산업이 매우 넓습니다. 특히 정비와 탄약 공급은 장기 수익을 보장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전차나 자주포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30년 동안 유지와 기술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유지 수익은 해당 국가의 방산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한국 경제와 매우 잘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서 복잡한 공급망과 대규모 제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부품, 소재, 장비, 엔지니어,
기술자 등 수십만 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조선업은 세계 최대 공급망을 운영하며 자동차 산업은 연간 수백만 대의 생산과 글로벌 판매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방산 분야는 이런 산업 기반 위에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산업입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은 수출 선진국들이 모두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군사 산업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와 함께 무기를 수출하며 국가 경제를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방산과 사이버 보안 기술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구축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방산을 유럽 경제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기술, 경제, 동맹을 한 번에 연결하는 산업입니다. 폴란드 사례는 이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뒤 폴란드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협력은 방산을 넘어 기술 교육 산업 경제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한국에게 매우 큰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 방산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한국이 지난 세대 동안 안보 위협 속에서 기술과 산업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고 전쟁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었고 북한의 위협과 주변 4대 강국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쟁의 실전 기술을 얻었고 자주 국방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과 함께 훈련하고 NATO와 함께 장비 호환성을 유지하며 실제 전장 환경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점이 유럽 국가와 중동 국가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 방산 업체들은 산업화 시대에 축적된 대량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방산에 도입했습니다. 대량 생산 능력은 방산 시장에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공급이 느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터진 뒤에 이 문제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은 다른 서방 국가와 달리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매우 높고 유지 비용도 매우 비쌉니다. 유럽 무기는 유지 보수 비용이 높으며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성능과 가격과 속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이 균형점은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핵심입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구조를 바꿉니다.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이후 2030년 동안 공급국의 부품과 탄약과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간 의존도를 만들고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구조는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도 가집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서 한국은 군사 강국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강국, 경제 강국, 기술 강국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방산은 경제 산업인 동시에 국가 전략입니다. 이제 방산 수출은 한국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재무장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무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앞으로 더 큰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 수출이 한국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외교적 영향력 확장입니다. 일반적인 산업 수출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은 달립니다. 무기를 구매한 나라는 전력 운용과 정비를 위해 장기간 공급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탄약, 부품, 엔진, 소프트웨어, 교육, 훈련, 정비, 군사 교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 부품이 고장나거나
공급이 끊기면 장비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한국에 K 전차를 도입했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받아야 하고 탄약은 한국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유지 보수는 한국 기업 또는 폴란드-한국 합작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비 인력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기술 이전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양국을 묶어주는 장기적 연결 고리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산업은 방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기 수출과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이후 30년 동안 미국과 교류하면서 군사작전, 협력, 정보 교류, 외교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기 수출을 통해 사이버 기술과 협력을 확장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도 이제 같은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 등과 방산 협력을 통해 기술, 외교, 경제 연결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은 한국이 경제 강국뿐 아니라 외교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산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과거 한국은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 생산국, 조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는 한국을 첨단 방산국, 실전 기술국, 억지력, 보유국, 동맹 전략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이미지 변화이며 한국의 위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경제와 외교뿐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산 기술은 민간 기술로 파생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와 자주포에 쓰이는 센서 기술은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로 이어질 수 있고 미사일 추적 기술은 AI 기반 위치 추적 기술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항공 기술은 우주 기술로 연결되며 탄소 복합 재료는 에너지 산업과 배터리 기술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파생 효과는 한국 경제의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방산은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킵니다. 방산 기업 하나는 수백 개의 부품 협력사와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발기술 기업. 둘째, 제조조립 기업. 셋째, 정비훈련 탄약 부품 공급 기업. 이 구조는 단순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방산 수출이 증가할수록 부품 기업의 성장도 증가하고 기술 교육과 유지 보수 인력 양성도 확대되며 산업 기반도 넓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기술과 인력 시장은 더욱 고도화됩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은 방산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입니다. 방산은 경제 비중만 놓고 보면 아직 자동차나 반도체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산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GDP 비중을 넘어섭니다. 방산은 기술 외교 군사 산업 동맹 국가 브랜드 고용 연구 개발을 동시에 자극하는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은 매우 드뭅니다. 과거 한국은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 산업들은 생산 기반과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며 세계 경제지도 위에서 한국의 위치를 높였습니다. 방산 산업은 여기에 새로운 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 달리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방산 기술을 개발한 드문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환경은 한국을 실전적 기술 기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또한 방산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지금 재무장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전 보장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충돌은 중동 재무장을 촉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비를 GDP 4%까지 올렸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모두 지난 수년 동안 국방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해왔지만 이제는 모두 증액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유럽 재무장은 최소 10년, 2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은 오랫동안 미국 무기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전략적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공급국을 찾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군사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고 이 선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수요와 전략적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단순히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과 생산, 유지와 협력, 외교와 전략이라는 4가지 요소를 함께 갖추었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러시아는 가격이 싸지만 공급이 불안정하며 제재 위험이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생산 속도가 느리고 유지 비용이 비쌉니다. 이스라엘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공급 능력이 제한적이고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 공백을 채운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또한 한국 방산은 NATO 기준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유럽 국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 무기를 쓰던 동유럽 국가들은 NATO 표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플랫폼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은 한국에게 새로운 산업 기회를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적 변화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은 GDP 성장과 산업 고도화, 기술 발전, 외교 확장, 국가 브랜드 상승, 군사력 강화라는 여러 효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산업 경제학에서 매우 높은 승수 효과를 가진 산업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 제조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기술을 가진 군사 강국, 미래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 산업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 성장은 경제 강국 군사 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